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법조인의 길을 만들겠다는 약속, 지금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요? 지난 4주간 법조의 문턱, 로스쿨의 명함을 통해 법조인 양성교육의 현실을 짚어봤습니다. 그 마지막 이야기, 홍승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을 만나 당시 취지와 지금의 괴리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첫 기소된 63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마무리됐습니다. 사건 당시 만 19세였던 일명 투블럭남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법원 난동 현장을 촬영했던 다큐멘터리 감독 역시 벌금형을 선고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스픽 시간에 자세히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법률방송 현장과 사람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주간 법률방송 현장과 사람이 기획보도한 법조의 문턱, 로스쿨의 명함 시리즈. 오늘은 그 마지막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합격을 좌우하는 살림 형편, 여전히 논란인 불투명한 서류 전형, 그리고 법조 진입의 길은 더 좁아지고 있다는 비판. 기회에 균등을 내세운 로스쿨은 지금 누구에게 열려있는 걸까요? 오늘은 로스쿨 제도의 설계 과정부터 지켜본 한 법학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의 취지와 지금의 현실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석대성 기자가 인하대 로스쿨 원장을 역임했던 홍승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법조개혁을 향한 출발점은 분명 정의였습니다. 그 초심은 지금도 살아있을까? 법조의 길 40여 년, 홍승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에게 들어봤습니다. 그 로스쿨 왜 생겼는지가 정말 좀 궁금한데 그 당시에 조금 겪으셨던 건 아니면 들으셨던 거죠? 김영삼 정부 시절에 이른바 세계화 추진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세추위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한국 법조가 그 당시 기준으로는 좀 후진적이다. 그럼 어떡하냐? 미국식 법조를 갖고 오자. 뭐 그런 얘기가 있다가 그게 우리하고 기본적으로 안 맞거든요. 안 맞으니까 얘기가 있다가 또 쑥 들어갔어요. 쑥 들어가다가 일본이 로스쿨 받아들입니다. 일본이 로스쿨 받아들이는 것도 재밌어요. 일본 사회가 대단히 찬찬히 정밀하게 움직이는 사회거든요. 근데 잃어버린 10년이 됐어요. 경제적으로 자기들이 계속 승승장구하다가 경제 불황이 옵니다. 불황이 오면서 일본 사회가 좀 패닉에 빠지죠. 일본 재계가 그 문제의 원인이 법률 시스템에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 경제계에서 법조 개혁이 오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일본에서도 로스쿨이 그냥 쑥 들어와 버렸어요. 일본 법대 교수들도 그냥 쑥 들어와 버렸대. 이거 어떡하냐 하는 식이었어요. 그 바람에 우리가 묻어 들어와 버렸어요. 묻어 들어오고. 근데 처음에 로스쿨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결국 법조인이 너무 적은 거다. 이건 수의 문제다. 수가 처음에 너무 적으니까 언론 쪽에서도 메인 언론 쪽에서 좀 뭐 질시하는 게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공격을 한다. 그러면서 결국 수를 늘리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300명, 물론 300명 이전에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300명을 만들었어요. 그 전에 백수십 명이었거든요. 백수십 명의 시절에 정말 어려웠던 시절에 300명이 되니까 내가 300명 세대예요. 우리는 이제 시험 공부하면 된다는 거였어요. 그때 느낌은 된다는 거였고. 근데 300명을 쭉 가다 300명이 상당히 오래 갔죠. 한 10년 정도, 10년 이상 갔어요. 결국 이제 로스쿨 얘기가 나오면서 이건 결국 제도가 안 맞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원을 늘려야 된다 해서 300명에서 1000명으로 삽시간이 늘립니다. 300, 500, 700, 900, 1000, 삽시간이 늘려요. 몇 년 만에 늘렸고 그 1000년을 7년을 유지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미 현장에서는 이 과잉이라는 비명이 계속 일었죠. 이 지나치게 많이 뽑고 있다. 또는 일본의 인구 비율을 따지면 우리가 훨씬 많이 뽑고 있다. 이게 되냐? 경제 규모가 4배, 5배 일본이 큰데 인구가 2.5배 그쪽 큰데 우리가 더 뽑는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런 내부에서 뭐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노무현 정부 말기에 어느 날 갑자기 야심한 시각에 법이 통과돼 버렸어요. 대한민국 법조인 다 이미 로스쿨 게임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1000명이니까. 사법연수원도 증설해서, 예전에 서초동에 있는 게 증설해서 고향 일산으로 갔고요. 그래서 큰 건물 지어갔죠. 뭐 학급수도 엄청 늘려야 되고, 교수도 늘려야 되고. 그러면서 사법연수원에서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사법연수원 교수님들이 했던 얘기가 세계 최고의 로스쿨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때 1000명이면 법대 출신보다 비법대 출신이 훨씬 많아요. 아마 70%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랬고, 연극영화과 뭐 모든 과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의대 출신도 있고 뭐 모든 과가 다 있으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로스쿨이라는 얘기가 있고 우리도 동의했죠. 변협이 얘기했던 것이 1200명을 조건으로
동의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1200명이라는 조건은 당시 사법시험이 1000명의 이미 과잉이었으니까 학생을 1200명 받아서 1000명을 합격시킨다는 그런 전제로 얘기했고요. 법무부의 초기 안도 1200명이었어요. 전국에 로스쿨 5개 정도 두고 1200명을 기준으로 하겠다. 그래서 한 1000명 정도를 매년 수용하겠다. 법조에 수용하겠다. 그러면 적어도 큰 혼란은 없다. 뭐 그런 논의였어요. 근데 1200명이 되나요? 전국에 25개 뿌려버렸는데 노무현 대통령도 전국에 하나씩 줘 그래서 25개 학교를 뿌려버렸으니까 학생 수는 많아졌고 2500명 정도 됐고 전국의 학생은 또 거의 서울 출신 학생들이었어요. 위원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이 처음에 로스쿨 도입한다고 했을 때 그 취지를 좀 이해를 하시고 좀 이렇게 납득하셨는지도 좀 궁금하고. 제도가 달라요. 미국 얘기를 했는데 제도가 기본적으로 제도가 다르고 영국 제도하고 우리하고 교육 시스템이 다른데 그걸 가지고 갖고 들어온다니 좀 코믹했고 전 더구나 그 이제 무렵에 미국 가서 유학을 했었고 그래서 미국 로스쿨 경험을 해봤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교육 기간이 사법시험 체제에서는 교육 기간이 최소한 6년입니다. 법과대학 4년과 사법연수원 2년입니다. 근데 지금 시스템은 3년으로 끝을 내는 거거든요. 교육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죠. 그 과정에서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기본적으로 법조인들은 불안한 거예요. 교육 기간이 이렇게 줄어들면 교육이 충실해질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떡하냐. 그래서 법조인 당시에 로스쿨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있었어요. 법조인 출신들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는 시험을 어렵게 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변호사 시험이 세계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에요. 4일 동안 아침에 들어가서 밤에 나옵니다. 옛날 사법시험도 4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사법시험은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이에요. 지금은 아침부터 밤까지예요. 이렇게 가혹한 시험이 뭐 어떤 변별을 갖고 올지 모르지만 이렇게 가혹한 시험이 진행될 이유가 없습니다. 4일 동안 계속 진행되면 수험생 죽을까 봐. 이틀 지나고 하루 쉬어요. 그때 알부인 맞고 링거 맞고 그러거든요. 법조인들 입장에서는 수긍을 할 수가 없었죠. 당연히 수긍할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모든 언론이 밥그릇 지키기 하고 있다고 공격을 했고요. 당시 일본이 먼저 진행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일본 변호사회하고 서울지방변호사하고 일본의 변호사 단체하고 우리나라 변호사 단체하고는 교류가 많습니다. 일본 변호사들이 자기들이 먼저 시작을 했는데 계속 우리에게 했던 얘기가 조금만 더 버텨랬어요. 조금만 더 버텨라. 우리 망하고 있다. 곧 망하니까 망하면 이제 안 해도 돼. 근데 조금만 더 버텨라. 그걸 못 버텼죠. 해버렸죠. 근데 일본은 또 로스쿨을 하면서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뒀습니다. 학부를 뒀거든요. 학부를 두고 또 예비시험을 통해서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줬어요. 로스쿨 안 나와도. 그러니까 일본은 그렇게 2개의 제도를 운영하니까 로스쿨이 더 빨리 망가졌어요. 근데 우리는 일본이 망가지는 걸 보면서 법무부가 학부를 없애버렸죠. 로스쿨이 있는 대학은 학부를 없애버렸고 로스쿨 출신이 아니면 변호사 시험을 응시 못하게 만들었죠. 위원장님께서도 이제 로스쿨에도 계셨었잖아요. 네. 그때 좀 어떠셨는지도 궁금하고 어떤 그 문제들을 좀 직면하셨을 텐데. 제가 이제 로스쿨 간 게 2012년이니까 그때는 학생들이 대체로 법과대학 출신 학생들입니다. 법과대학 출신에 직장을 오래 다녔고 직장을 다니다가 제도가 생기니까 다시 온 거예요. 이른바 로스쿨 설립 취지에 맞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법 공부를 다 했으니까. 그리고 당시에는 거의 80% 이상 거의 다 합격할 수가 있었어요. 응시자 거의 다가 뭐 혹시 떨어지면 다음에 하면. 그래서 당시의 학교 분위기는 좀 행복한 분위기였어요. 근데 몇 년 만에 응시율 대비 합격률이 50% 정도가 되니까 학교가 아주 삭막해졌죠. 그리고는 학생들을 보면 항상 짠하죠. 불쌍하죠.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죠. 가장 우수한 학생들인데 제도가 설계가 잘못돼서 그렇게 가혹하게 몰아치고 거기다가 이른바 우리 오탈자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5번 떨어지면 응시조차 막아버리고 헌법 소원을 해도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루저를 만들어내고 그 루저에 대해서는 비난하는 제도 이런 제도가 맞냐? 거기는 회의가 심하죠. 한 번 더 이제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로스쿨 뭐 협의회 가는 게 있어요. 원장들 모임 단체입니다. 로스쿨 협의회에서 한번 회의를 하는데 그때 원장을 하고 있어요. 회의를 하는데 그때가 아마 변시가 끝나고 합격자 사정할 단계였을 거예요. 둘러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원장이 그때 추미애 장관이었습니다. 추미애 장관한테 가서 우리 조르자 합격자를 늘려야 된다고. 그리고 조선일보에 광고를 내자 합격자를 늘려야 된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 핸드폰 장난치다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때가 로스쿨 시작하고 10년 됐을 때거든요. 로스쿨 시작하고 10년째 되는 해에 합격률이 얼마라는 건 처음부터 계산이 나와 있었다. 학생들이 그런 얘기하면 모르겠지만 대학교 선생들이 그런 얘기하기에 말이나 되냐. 그 장관한테 가서 그 졸리냐. 뭐 그 말이냐고. 그리고 좀 버럭 좀 화를 냈어요. 그때 분위기가 싸늘해요. 저 친구 법조인, 저 친구 변호사 이런 분위기. 조금 뭐랄까 조금 배척하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지금도 여전히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게. 시험 끝나고 사정할 때쯤 되면 늘려야 된다고 학교에서는 로스쿨 교수를 늘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변협에서는 늘리면 안 된다고 그러고 서로 뭐 또 신경전이 벌어지고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얼마 전에 얘기했을 때 음서제다, 로스쿨 예. 음서제다 이런 거는 어떻게 조금 참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로스쿨 처음 만들면서 장학금 제도를 우리나라만큼 장학금 제도를 풍부하게 운용하는 로스쿨은 없습니다. 장학 제도를 이용하면 오히려 사법시험보다도 어려운 학생들이 로스쿨 진학해서 공부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어떤 학생들은 장학 제도를 이용해서 3년 동안 공부하고 실제로 해외 연수까지 갔다 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게 음서제단 얘기를 뭐라고 하긴 좀 힘든데 실제 사법시험 시절에도 돈 없어서 사법시험 준비 못 한다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신림동 가 있어야 되고 뭐 나름 또 학원도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공부 못 하고 아니 집안이 좋으면 로스쿨 가고 뭐 이걸 단정적으로 얘기는 못 하지만 어쨌든 배출이 많아지면요. 배출이 많아지면 가령 대형 로펌에 간다 할 때는 가는 데는 뭔가 배경이 있는 친구들이 좀 유리할 수는 있겠죠. 지금 그럼 로스쿨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렇게 인재가 제일 많다는 걸까요? 아니면은 좀 어떤 게 가장 문제는 교육기간입니다. 교육기간이 너무 짧다. 하려면 5년 정도 해야 돼요. 5년이 너무 무리라 하시면 적어도 4년 해야 돼요. 지금 3년 가지고는 턱 없어요. 그리고 로스쿨 그 변호사 시험도 좀 과목을 줄여야 됩니다. 이른바 기록형 시험이라는 거 있거든요. 기록형 시험이라는 건 실제 사건 기록을 가지고 판결문 쓴 시험이에요. 그거는 사법부 연수원 수료 시험입니다. 지금 처음 말씀드렸듯이 후배 법조인들이 로스쿨이 되면 교육기간이 너무 짧아지고 학습이 충실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사법연수원 수료시험까지도 로스쿨 과목으로 집어넣었고 변호사 시험에 집어넣었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과부하가 걸려있죠. 지금 로스쿨 1학년 이전부터 선행학습 해서 들어오고요. 1학년 들어오면 수업은 수업이고 수업 시간 아니면 끊임없이 인강을 듣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수업을 듣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오로지 시험에 맞춰져 있습니다. 3년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법시험을 없앤 가장 큰 이유가 고시낭인을 없애겠다는 거였어요. 고시낭인을 없애기 위해서 로스쿨 제도를 갖고 들어온다 그럴 때 법조인들 나 웃긴 소리 하고 있다. 다시 변시낭인이 생긴다.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변시낭인 문제가 더 심각하죠. 사실은. 고시낭인들은 하다가 도망갈 수 있지만 변시낭인은 5년 동안 매달려 있다가 이미 학교에 들어올 때 나이가 많은 학생들이고 학부를 졸업한 학생들이고 그리고 3년 동안 있다가 안 되면 또 몇 년 더 해야 되고 아웃되면 정말 낭인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나쁜 제도가 정말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설계가 됐어요. 어떻게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 일각에서는 뭐 사시랑 뭐 합쳐서 하자. 사시만큼 좋은 시험이 없었어요. 거기서 승복을 합니다. 사시는. 근데 이건 시험을 자꾸 변형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승복을 하지 못해요. 지금 대학 입시가 마찬가지죠. 한 번에 끝내주면 되는데 본고사 보고 끝내주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수시, 정시를 이렇게 하니까 승복을 못 하죠. 사시가 제일 좋은데 지금 문제는 이미 법조인의 과반이 로스쿨 출신이에요. 그래서 개선을 하려면 그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들이 사시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뭐 그 입에서 잘 안 나오겠죠. 그렇지 않으면 일단 교육기간을 늘려야 되고 무엇보다도 지금 제도는 출구 통제라고 있어요. 출구 통제를 하면서 반을 루저로 만듭니다. 이거보단 차라리 입구 통제라는 게 맞죠. 물론 입구 통제를 하면 로스쿨 가기 위한 또 재수 삼성이 생길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루저가 되는 확률을 줄여주고 시간을 단축해 줍니다. 그래서 굳이 이 제도를 운영한다면 입구를 막고서 합격률은 적어도 정상적으로 공부했으면 변호사는 되는 정도의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맞죠. 3년 동안 미친 듯이 공부하고 졸업하고 나서 몇 년 동안 정말 미친 듯이 공부하고 심신이 피폐했는데 그 루즈가 돼버리면 그런 학생들이 다시 겨우 할 수 있는 게
박사과정 진단하던 거예요. 글쎄요. 그래서 뭐 장래가 얼마나 보장될지 모르겠어요. 사법시험 체제에 대해서는 전 예전의 농담처럼 얘기했어요. 이건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다. 이건 뭐 장관도 못한다.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는데 글쎄 어떤 대통령이 나와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제 로스쿨 출신하고 사법시험 출신하고의 반목의 문제가 아니다. 라이벌 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제도를 얼마나 현명하게 돌리냐는 문제이다. 지금 로스쿨 하면서 변호사는 많이 늘어났는데 학계는 거의 황폐됐거든요. 학문 후속 세대가 없습니다. 좋은 교과서가 안 나옵니다. 이제는 이미 로스쿨이 되면서 짧게 공부를 해야 되니까 수험서가 터무니없이 얇아졌어요. 수험서가. 그리고 그걸로 쭉 법조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과연 맞을까? 적어도 좋은 논문이 좀 나오고 좋은 교과서가 좀 나오려면 더 늦기 전에 사법시험 제도로 돌아가는 것이 저는 맞다는 생각이에요. 정의로 시작한 로스쿨. 하지만 그 길의 끝에서 마주한 건 새로운 질문입니다. 법조의 문턱은 과연 누굴 향해 열려 있는가? 늦기 전 고민해볼 시점입니다. 법률방송 석두성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난동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지난주 나왔는데요. 재판 시작 후 가장 많은 인원인 59명이 한 날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중 벌금형을 선고받은 다큐멘터리 감독에 대한 유죄 판결이 논란인데요. 이번 주 뉴스픽 시간에는 서울 서부지법 사태 재판 진행 상황을 조나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지난주 서울 서부지법 난동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죠? 네, 지난 1일이었죠.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태 이후 처음 공동 기소된 63명 중 지난달 1심 선고가 나온 4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첫 선고가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오전에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심사가 끝난 후 서부지법을 벗어나는 공수처 차량을 막아서고 공격한 10명에 대한 선고가 있었고요. 오후에는 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49명에 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날까지 기소된 63명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46명은 실형을, 15명은 집행유예, 2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네,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기소된 이들은 총 128명입니다. 이들 중 95명은 구속 상태로 33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1일 무도기 선고가 추가로 나오면서 128명 중 81명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비율로는 전체 기소자의 63%에 해당합니다. 지난주 선고가 나온 피고인 대부분 항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먼저 1심 선고가 나왔던 이들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 1일 선고에서 지금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나온 형량 중에 가장 높은 형량이 선고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건물 내부의 방화를 시도하고 법원 7층까지 침입한 일명 투블럭 남 신모 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검찰이 구형한 5년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심 씨는 특수 건조물 침입,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현종 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였는데요. 당시 경찰관을 폭행해 법원에 침입하고 타인에게 기름을 뿌리게 한 뒤 불 붙인 종이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에는 만 19세 미만의 나이였던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 씨는 선고 직후 소년범 전과 하나 없는데 인생이 망했다면서 소리치고 오열하다가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외에도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로 알려진 이모 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는 법원 경내는 물론 건물 7층까지 올라가 판사실을 발로 차는 등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날 선고 직후 서부지법에서 재판에 대한 설명 자료를 발표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오후에 선고된 49명의 피고인에 대해 각각 법원 몇 층까지 침입했는지 적시하고 구체적인 혐의도 일일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개인의 신념이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 공격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 포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재판부는 또 이 같은 행위는 헌법이 부여한 사법권의 정당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적인 판단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법치를 크게 후퇴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의 수단과 경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반면 피고인들이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피고인 측은 판결 직후 서부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 뜻을 표명했습니다. 서부자유변호사협회는 부당하게 구속 기소된 서부지법 사태 관여자들에 대해 대부분 실형을 선고한 것은 물론 단순히 법원 경내에 진입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도 예외 없이 실형을 선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유죄 증거로 사용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또한 피해자인 서부지법이 가해자 입장인 피고인들을 심판하는 것이 공정하냐면서 항소심에서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선고에서 사건 당일 영상 촬영을 했던 다큐멘터리 감독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죠. 네, 바로 정윤석 감독인데요. 지난 20여 년 동안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온 정 감독은 국내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 사고들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베를린 등 국내외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당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결과를 기다리던 중 법원 난입 소식을 듣고 곧장 현장으로 간 정 감독은 서부지법 후문 옆 화단에서 사태를 촬영하다가 체포됐는데요. 법원 건물 안을 들어간 것은 아니었고 경내에만 진입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정 감독은 경찰의 신분을 밝히고 취재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결국 재판에 회부됐고요. 단순 건조물 침입 혐의만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법원은 정 감독에게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을 표현의 자유 내지 예술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작품 활동의 경우 보도 목적이 명백한 언론기관과 비교해 수단이나 방법, 정당행위 성립 여부를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당시 법원이 외부인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고 있었던 점, 정문 출입이 막히자 개방된 후문을 통해 경내로 들어간 점 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언론과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건데 그런데 앞서 정 감독이 촬영한 영상들이 언론 보도에도 활용됐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JTBC에서 방송된 계엄 특집 다큐에도 정 감독이 촬영한 영상이 사용됐는데요. 자막에도 화면 제공자로 정 감독의 이름이 명기됐습니다. 이에 정 감독이 제작해온 영상물이나 활동 목적이 언론과 다르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또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당시 법원 안으로 들어가 난동 상황을 촬영했던 JTBC 취재진은 보도를 위한 공익 목적에 해당한다면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고요. 뿐만 아니라 해당 취재로 이달에 기자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술단체는 성명을 내고 같은 현장을 촬영한 언론사 기자는 포상을 받고 독립예술가는 처벌을 받는 차별이 벌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감독 역시 법원이 언론의 공익성은 인정하면서도 예술의 공익성은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저널리스트이기도 한 다큐 감독의 특수성은 물론 다큐 감독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당일 정 감독이 촬영한 영상이 수사 자료로도 활용됐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정 감독은 체포 당일 유치장에 갇힌 상태에서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경찰이 강제로 압수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영상을 이미 제출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영상을 압수한 조치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자신의 영상이 당시 법원 난동 관련자들의 체증 자료로 사용됐다는 게 정 감독의 주장입니다. 또한 그렇다면 오히려 자신의 영상이 공익 목적으로 사용된 것인데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는데요. 정 감독은 자신의 영상이 경찰에 압수됐다는 이유로 재판 과정에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좌파 혹은 프락지라는 2차 가해에 시달려왔습니다. 정 감독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동 기소된 63명 중 유일하게 불구속 재판을 받았는데요. 그게 영상 제공 대가가 아니냐는 공격에 시달린 겁니다. 네, 당시 현장을 생중계하다 기소된 극우 유튜버들도 많이 있었죠. 같은 혐의인가요? 네, 적용 혐의는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극우 유튜버들은 단순히 경내와 법원 내부에 침입해 상황을 중계하고 조회수와 후원을 챙긴 것뿐만 아니라 폭력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됐을 정도로 문제가 컸었는데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나오자 유튜버들이 거친 욕설과 험악한 분위기를 조장하고 폭력을 유도했다는 지적입니다.
만약 극우 유튜버 중 이미 난동이 벌어진 후 경내나 법원에 침입해 촬영만 했다면 공동정범까지는 아니라도 최소한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형법상 방조 행위는 어떠한 범죄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모든 직간접 행위를 말합니다. 유형적 물질적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의 범행 결의를 강화시키는 응원이나 격려, 동조 등 정신적 방조 행위도 포함됩니다. 때문에 만약 정 감독이 폭력 사태 방조 행위로 기소됐다면 무죄 판결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 감독은 폭력이 아닌 경내에 침입한 혐의로만 기소가 됐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정 감독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고 하죠. 네, 올해 4월만 해도 220개 단체와 15,000여 명이 정 감독의 무죄 탄원서 제출에 동참했습니다. 1심 선고 직전인 지난 7월에도 성명이 이어졌고요. 또한 같은 현장을 취재했던 JTBC 기자도 정 감독에 대한 선처를 촉구했는데요. 이외에도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에서 정 감독을 가르친 김동원 전 한예종 교수, 박찬우, 김성수, 장한준 등 영화 감독들도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정 감독은 기자회견을 통해 많은 분들이 도와줬음에도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있다면서 항소심 재판부에서 꼭 무죄 판결을 받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정 감독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정 감독은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는 입장입니다. 재판부가 다큐멘터리 혹은 다큐멘터리 감독이라는 직업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인데요. 관련해서 정 감독의 인터뷰 듣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새벽 3시 43분에 도착을 해서 실제로 그 후문 근처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기자들 폭행도 되게 심했고 한 1시간 20분 정도 그냥 대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건물 안에 펑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카메라 들고 황급하게 들어가서 그 후문 쪽 보면 그 화단이 있어요. 울타리 쪽에서. 그냥 거기서 이제 딱 서가지고 트라이포드처럼 이제 서서 이제 찍고 있었던 거죠. ENG 카메라로. 그 재판부가 다큐멘터리 영화가 뭔지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왜 다큐멘터리 감독들이 그렇게 가자지고 직접 들어가서 사망하고 그렇게 찍겠습니까? 그 뭐 밖에서 찍으면 된다 이 논리는 그렇게 따지면은 그 요번에 12월 3일 날 있잖아요. 4일 날. 아니 그러면 취재진이 왜 거기 가서 계엄군 막 씁니까? 그냥 밖에서 국회 밖에서 찍지. 울타리 밖에서. 그러니까 법원이나 이런 어떤 특정 국가적 재난이 있을 때 공공기관에 들어오지 말고 그냥 뭐 내부적으로 주는 자료 받아가지고 그걸로 기사 써라. 약간 그 말인데 이거 언론한테도 위축 효과를 일어나는 굉장히 안 좋은 선례 남긴 거라서 네, 정 감독 역시 항소의 뜻을 밝혔는데요. 항소심에서는 주로 어떤 부분을 다툴 것으로 보입니까? 네, 정 감독은 우선 언론과의 형평성 문제를 주로 다퉈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언론의 자유와 예술 및 표현의 자유가 모두 헌법상 보호되는 가치인데 같은 목적의 두 행위가 전혀 다른 법적 평가를 받았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부분도 집중적으로 따져볼 계획인데요. 정 감독은 당시 위급한 상황과 사안의 중대성, 본인의 직업에 비춰 충분히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 감독 사건은 언론은 물론 영화계나 예술계에서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 향후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 결과도 큰 관심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서부지법 사태가 이제 1심 재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피고인 대부분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주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배당을 촉진하고 AI 분야를 국가 전략 기술로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외에도 서민과 중산층,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주는 민생 대책도 반영됐는데요. 경제계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대를 보이면서도 기업 경영 부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와 산업별 이슈를 짚어보는 경제인 이슈. 오늘은 김종유 알파경제 이사님과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시장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고배당 기업의 배당 소득에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것과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조정입니다. 우선 두 제도의 내용과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대주주 기준 변경은 원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따라간다는 그 세금의 기본 원리에 따라서
원래는 금융 투자세를 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해외 같은 경우에 주식 투자에서 이익이 남으면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금융 투자세라고 하는데 이것을 도입하고 싶었지만 여러 여건상 지금 되지 않다 보니까 과거부터 이 대주주 기준을 계속 엿가락처럼 휘어서 세원을 좀 넓히려고 하는 의도를 보였죠. 그래서 원래 100억에서 시작했던 대주주 기준이 50억, 25억, 10억까지 낮아졌다가 전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50억으로 환원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걸 다시 10억으로 복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주주의 수를 늘림으로써 뭐 이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 팔았을 때 낼 수 있는 양도세 세원을 조금 늘리겠다는 그런 이 취지입니다. 다만 뭐 실제로 한 2천억 정도 거둘 것이다. 그것도 안 된다. 여러 좀 논란이 있는 상황이고요. 자세한 얘기는 조금 후에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 분리과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장의 장기적 저평가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배당의 부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지금 뭐 선진국 수준으로 국가 경제도 올라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첨단 산업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중화학 경제도 강하다고 합니다만 우리랑 비교할 수 있는 대만 시장 같은 경우가 배당 수익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4%를 주는 데 비해서 우리 코스피는 2% 뭐 초반대를 간 넘어서는 정도의 배당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배당을 주지 않다 보니까 주식의 장기 투자가 어렵고 지속적인 어떤 저평가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주식시장의 상황을 고치기 위해서 일단 이번 세제 개편의 큰 틀에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화두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재계에서는 특히 고배당 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좋은 반응을 보였거든요. 두 제도 모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좀 보시나요? 근데 대주주 기준 변경은 일단 100% 실패라고 봐야 되고요. 이미 뭐 국민청원에서 보시다시피 주식 투자자가 벌써 1,500만인데 이걸 아마 찬성하는 사람은 제대로 된 투자자라면 단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과 비교해서 단순하게 이게 뭐 10억이 과연 대주주냐라고 얘기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이렇게 바꾸는 것 자체가 결국 세원 확보라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말에 팔고 다시 사면 되거든요. 그러면 세금 내기 싫은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을 방법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주식이 쓸데없이 빠졌다가 연초에 다시 올라오는 그런 이상한 그 계절성을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10억으로 굳이 내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올릴 것을 주장하지만 이거 몰리지 못한다면 최소한 현 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벌써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한정혜 정책위의장을 기조로 해서 한 30억 정도로 타협하자 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장중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이와 관련된 후퇴안이 나오자마자 시장에 급락했고요. 오늘도 시장이 미국 시장 때문에 크게 반등하다가 청와대에서 이와 관련한 어떤 특별한 의견을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시장이 꺾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를 얼마나 시장이 민감하게 느끼고 있는지 민주당이 좀 알고 있다면 아마 이와 관련돼서는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와 관련돼서 발언을 자제하고 의견을 모으라고 대통령이 지시한 만큼 아마 이건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다시 50억으로 원복할 것인지 말씀드렸던 대로 30억 정도의 타협을 보일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배당 분리 과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이소영 의원안이 대두가 됐었는데 지금 배당을 종합과세를 하면 49% 정도의 과세를 하게 되는데 이를 거의 절반 수준으로 낮춘 안을 이소영 의원이 제시를 했죠. 근데 기재부에서 바꿔서 낸 정부안은 38%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 최고과세의 세율과 큰 변화가 없어서 과연 배당을 하려는 회사가 더 늘어날까를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배당 분리과세를 해주는 회사의 기준도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놨다. 원래 이소영 의원 안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굉장히 후퇴한 안인데 기재부안은 이거보다 더 후퇴한 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안 모두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외에도 전략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국가 전략 기술의 AI 분야를 세분화하고 해당 분야의 연구 개발비와 웹툰 제작 비용 등이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데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뭐 아직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긴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얘기한 내용들이 오히려 더 의미가 있다라는 판단인데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으니까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전략 사업,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뭐 바이오 등 이런 전략 사업들에 대한 지원안을 구체화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칩스법이라든지 IRA 법안 같은 이런 구체적인 지원 법안을 넣겠다. 그래서 지금 언급해 주셨던 해당 산업의 뭐 투자 감액 정도, 세액 공제를 혜택을 주는 정도로는 산업의 육성이 되지가 않죠. 그 다음에 미국은 대놓고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안 주면 이게 대응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도 보조금을 주는 정책에 좀 더 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김용범 정책실장이 나와서 얘기한 첫 번째 안, 이 아리백 산단 만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리백 산단과 관련해서는 규제 제로로 가겠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관련된 법안을 만들어서 올린다고 하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지켜봐야 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대표 AI 15개에서 고르고 골라서 5개 정도의 기업이 이제 선정이 됐는데 이쪽은 구체적으로 돈을 받기보다는 데이터 세트, 그 다음에 뭐 GPU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금액 규모로는 얼마 되지 않고 오히려 기업들이 돈을 더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지원을 받음으로써 어쨌든 이 해당 산업을 좀 육성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마련된다라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컨텐츠 육성과 관련돼서는 300조 시장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뭐 그 300조라는 숫자에 집착하기보다는 시장을 좀 더 키우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익힐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캐데몬의 성공이라든지 지금 뭐 주변 분위기 자체가 K 컨텐츠를 또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주변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세부안들을 장기적으로 지켜보시는 게 이번에 나온 안들보다는 좀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뭐 얼마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긴 했지만은 배당 정책이나 AI 등 첨단 산업 세액 공제는 국내 대기업들도 어느 정도 혜택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일단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는 중소기업이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장치 산업들이기 때문에 이 장치 산업들은 뭐 몇천억, 많게는 뭐 조 단위의 투자금이 매 분기, 매 년마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뭐 중소기업의 혜택을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뭐 중소기업들이 들어간다면 이런 대기업들, 반도체나 2차 전지 산업을 하는 대기업들의 납품을 하는 중소기업들에게 R&D와 관련된 세액 공제가 일부 늘어날 가능성 정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일단 우리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의 제조업에서는 점점 경쟁력을 잃고 있거나 지금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서 중국의 추격으로 인해서 점점 부담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이동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이오 관련 산업의 R&D 비용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혜택을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받을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법인세율 인상과 임시투자세 공제 종료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상은 미국 등 주요국들과 대비되는 정책이고 임시투자세 공제 종료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얘긴데요. 우선 기업의 우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두 제도에 대한 설명부터 부탁드립니다. 근데 법인세 세율을 전 구간에서 1%씩 올린다라는 건데요. 이제 기존에 최고 세율이 24%였는데 이걸 25%까지 올리고 최저 세율도 9%에서 이제 10%로 올린다는 게 법안의 핵심이죠.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주변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투자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돈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법인세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1% 올린다고 해서 과연 법인세가 크게 늘어나는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말씀하신 임시투자세 공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설비 투자와 관련된 이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너무 제조업에만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일부 소매 산업 같은 쪽으로도 세액공제를 해줬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외국인들이 와서 소비하는 것들에 대한 이 소비액을 부가가치세를 좀 감액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아까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우리나라 세금을 떨어뜨리게 만든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원복하는 방향으로 이번에 세제 개편안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럼 기업들의 우려는 좀 무엇 때문일까요? 네, 일단 미국 관세를 없었던 게 15%를 맞았습니다. 그러면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 그러니까 미국에 직접 수출을 하던, 간접적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에 뭐 부품을 공급하든 소재를 공급하든 어떤 식으로도 우리가 지금 미국 수출이 1위가 올라선 상황이기 때문에 각 기업들에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순수 내수 기업이 아니라면 이런 관세 영향 때문에 부담을 받고요. 내수 기업도 이런 관세 기업들, 그 수출 기업들이 가격 부담을 받으면 그런 가격 부담을 누군가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는 당연히 부담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설비 투자를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미국이 이제 대놓고 투자를 늘리라고 하고 있으니까 주요 기업들의 투자 금액은 늘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가 늘어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를 더 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경제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가 되고 있는 것이니까 이런 부담감은 당연히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언급드렸던 그나마 정부에서 앞으로 지원해 줄 것으로 보이는 뭐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지원해 줄 것으로 보이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내수 업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 소협종 같은 경우에는 좀 부담을 받을 수밖에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또 뚫어낼 수 있는지, 그럼 만약에 이런 소협종이나 내수업종에게 또 혜택을 준다면 그로 인해서 또 세수는 또 줄어들지 않을지. 그래서 세수의 큰 부분이 아시는 것처럼 소득세와 법인세가 거의 대부분이니까 이 소득세와 법인세를 늘리지 않으면 지금 벌써 한 3년째 펑크가 나고 있는 정부의 세수 부족을 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해법을 어떻게 내놓을지는 뭐 이재명 정부가 실력으로 보여준다라고 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역시 다소 무리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네, 이번에 이제 주인공은 기재부라고 봐야 되는데, 뭐 기재부는 아시는 것처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지금 두 가지 부처로 쪼개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재부 장관은 이제 부총리가 아닐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재부에서 뭐 검찰이 하는 것처럼 소위 이제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검찰이 거의 모든 걸 다 하고 있다, 검찰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계속 무언가 저항의 의지를 내보였다면, 일반 공무원에서는 두 조직이 거의 빌런이라고 봐야죠. 돈을 쥐고 있는 기재부, 그 다음에 조직을 만드는 행안부, 이 둘이 공무원의 거의 빌런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기재부가 자신들의 힘을 한번 보여주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원래 세제 개편이라고 하면 뭐 부동산 세제라든지 여러 가지 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이번엔 정확하게 증시를 타겟한 그런 법만 개정안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재부의 원래 생각은 관세 타협을 하기 전에, 미국과 관세 타협을 하기 전에 이런 안들을 내놔서 정부에게 우리가 일하고 있다, 우리의 존재감을 보여주자라는 것을 많이 어필하고 싶었던 것으로 내부 취재를 좀 했는데, 근데 관세가 오히려 예상보다 하루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이런 세제 개편이 나옴으로써 그날 증시가 폭락을 했죠. 아마 기재부 직원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효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기재부 내에서도 좀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구윤철 부총리는 이번에 관세협정에서도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그 다음에 기재부 내에서 일어나는 어찌 보면 반란 같은 이런 일들을 방관한 것 때문에 뭐 장관이 날아가진 않겠지만 뭐 차관이라든지 그 밑에 국실장들의 뭐 영향을 줄 가능성은 꽤 높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기재부가 나타난 세제 개편안은 거의 실패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민주당 안에서 꽤 많이 수정돼서 넘어갈 것 같고, 그것마저 부족하다면, 이건 뭐 제 혼자의 예상인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넘어온 안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취재한 바로는 대통령 의견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뭐 대주지 10억으로 내린다든지 이런 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편안의 방향성에 대해서 대통령실까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 본인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취재를 했는데, 뭐 그렇게 본다면 현재 구간에서 이 기재부와 관련된 이 여러 가지 액션들이 결국 무리수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 결론적으로는 상당히 수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대통령 의중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그 취재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제 개편안이 혹시 이번 현 정부 지지율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좀 보시나요? 네, 지금 굉장히 민감하죠. 뭐 정부 국민청원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 정부를 지지했었는데 뭐 돌아서야 되겠다는 등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고, 특히 뭐 특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오래 사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워낙 욕을 많이 드셔서. 그래서 저는 일단 뭐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어떤 식으로든 타협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50억으로 원복될지 아니면 뭐 30억 정도 수준에서 타협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마 10억으로 결정되는 확률은 굉장히 좀 낮아 보인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외국계 쪽에서도 이 의견이 나오자마자 밸류업 한다며 한국 비중 축소, 이렇게 의견이 바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처음에 나오면서 뭐 약속이라고 보기엔 어렵지만 증시 5천선이라고 하는 가이드라인, 어떻게 보면 희망사항을 제시를 했고, 그 가는 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의 신뢰도라고 봐야 되는데, 증시 부양하겠다고 해놓고 조금 혜택을 줄 수 있는 분리과세 같은 거는 세율을 되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대주주는 전혀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것은 전혀 영향도 없는데 10억까지 낮춰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아무 의미 없는 정책이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는 아마 연간 뭐 4천선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아마 3천선 초반 정도에서 마감하지 않을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실제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뭐 비중을 크게 늘리기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대형주 중에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정부의 그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관세 영향을 좀 벗어날 수 있을 만한 그런 업종 정도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업종으로는 반도체, 그 다음에 자동차, 아리백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미국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관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도의 체력을 가진 업종이라고 봐서 이런 업종들을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경제인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님 고맙습니다.
이번 주 현장과 사람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